자, 이번 시간에는 제 66회 TET 2급 실무 1호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회 10월 21일 날 시행됐던 시험 문제네요. 자, 실무 이론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설명과 관련된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응시하고 계시는 이 TET 2급 또는 나중에 응시하시게 될 TET 1급은요, 이론 문제가 됐던 실기 문제가 됐던 포인트는 보편적으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문제들이 결합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FAT 2급이나 FAT 1급에서 나왔던 기초적인 그 이론들을 갖다가 결합해서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복잡하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TET 2급에 새로 추가된 그런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얘기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FAT 1급 정도 기초 수준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었었던 여기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 이런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회계 정보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여기 그 질적 특성이란 말이죠. 또 여기서 질적 특성이란 말 지난번에 질문하실 때 질적 특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인데 교재에서 나왔듯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어떤 게 유용하냐는 유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신뢰성 있는 것이 유용해요. 목적 적합성이 있는 것이 유용해요. 회계 정보가 이렇게 유용하다는 것을 회계 이론에서는 질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신뢰성은 근본적인 그 특성이고요. 질적 특성이고 신뢰성을 보강하는 보강적 특성 세 개씩이 있었던 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보강적인 특성이 하나 더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검증 가능성, 세 번째로는 여기 중립성, 어,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이 신뢰성의 근간이 되는 것은 우리 재무회계가 바로 재무회계가 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무회계는 여러분이 기초과정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이 신뢰성이 있다는 말 뜻은 이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따라서 기록하게 되어 있느냐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 재무제표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무회계를 처리할 때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한 그런 거래들은 신뢰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도 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충실성은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증 가능성은 똑같이 기업 회계 기준을 배웠으면 그 회계 거래를 처리할 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이 그걸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를 하라는 것이 검증 가능성이에요. 중립성은 여기 회사의 대표라든지 주주라든지 누구의 입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거래에 대해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을 우린 중립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반해서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도 회계 정보에서 중요한 질적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목적 적합성은 우리 보편적으로 관리회계에 많이 적용이 돼요. 관리회계.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내부 정보 이용자들, 특히나 경영진들이
많이 활용하게 되는 정보를 뜻하게 되고요. 목적 적합성을 충족 보강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얘는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되는 정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적시성 시기적절하게 그때 그 자료가 딱 준비가 되어야지 이 목적 적합성을 이루는데 어,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TAT 2급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의 관계를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회계 정보에는 신뢰성은 있는데 목적 적합성이 없거나 그다음에 목적 적합성은 있는데 신뢰성이 없는 정보는 회계 정보로서 값어치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신뢰성도 중요하고요. 목적 적합성도 중요한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 모든 회계 정보에는 당연히 신뢰성도 목적 적합성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FAT 1급 수준이나 회계 기초 수준에서는 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해당되는 보강적인 질적 특성들에서 물어보는 게 단순하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TAT 2급 중급 회계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 요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렇게 길게 이게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더란 말이죠. 자,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읽어보시면 상장 법인인 항공의 제 1분기 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네요.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들은 투자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시하는 것은 기한 내 공시하는 건 약속이거든요. 그때 그 자료가 필요한 거지 그 날짜가 지나가게 되면 그 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회계 정보는 이 여러 가지 질적 특성, 유용한 정보 중에서 어떤 거에 대한 설명입니까? 어떤 시간적인 문제, 즉 적시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정보는 적시성, 필요한 그때 시간 내에 공지가 됐던 제출이 됐던 그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1번 문제에 대한 것은 1번 적시성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더 봅시다. 다음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선 이것도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당좌자산 중에 하나죠.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정의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우린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물론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파는 상품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공품이라든지 원재료 그다음에 뭐 저장품 이런 계정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TAT 2급에서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시험을 응시하시면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제조업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FAT 2급, FAT 1급에서는 상기업, 판매하는 것이 도소매업으로서 FAT 2급, 그 다음에 1급 여기에서는 판매하는 대상이 상품이에요. 그리고 도소매업이라는 전제 조건이지만 여기 이제 중급회계에 해당되는 TAT 2급이나 1급에서는 이거 1급에서는 제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전제 조건, 이따가 문제 실기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전제 조건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FAT 1, 2급에서는 상품이 주된 재고자산의 대상이었었는데 여기 TET 2급서부터는 전 제품, 그다음에 제공품, 제조업이기 때문에요. 원재료 요 세 가지가 재고자산의 대상이 된답니다. 참고로 뭐이 정도 용어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재고자산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 목적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호영 씨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래요.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이거는 재고자산이 아니야. 재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난짝 틀어다 고객이 원한다고 팔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회사가 재무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일 때 이것도 재고자산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도 여러분이 하나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이론이 하나 있어요. 유형자산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유형자산의 정의는 얘는 사용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 회사에서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사용하는 이 자산은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이라는 것이죠. 요 사용 목적이라는 말은 문제들에 따라서는 뭐 영업용으로 뭐 샀다, 아니면 업무용으로 샀다, 뭐 이런 말로도 써요. 즉 이거 유형자산이에요 라고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 유형자산에는 여러분이 배우셨던 것처럼 토지라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비품, 뭐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호영 씨가 설명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호영 씨가 얘기하는 것은 유형자산인 것이고 유형자산 중에서도 컴퓨터는 요 비품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의 재무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재고자산 아니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한 거죠. 이건 유형자산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호영 씨는 말을 잘했고요. 자, 두 번째, 준희 씨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재고자산의 판매 비용이 상승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이 증가할 수 있어 그러는데 재고자산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재고자산 우리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제품이 지금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지껏은 얘를 판매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100원이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받는 금액은 900원이었겠죠. 그런데 이 판매 비용이 증가하고 있대요. 지금 100원이 됐던 게 갑자기 200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800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판매 비용 때문에 우리가 사갖고 온 재고자산의 금액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던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손해볼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12월 31일 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 자산과 이 재고 자산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시가와 비교했을 때 시가가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기말에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 준희 씨도 말하는 게 정확히 잘 설명을 해주게 된 말이란 얘기죠. 거기 두 번째 준수 씨 거 한번 볼게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해. 예, 이것도 정확히 말을 잘 했는데요. 우리가 기말에 기말 재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회계 담당자가 평가할 때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지 돼요. 첫 번째, 수량 기말 재고에 대한 수량이 장부와 같은지 다른지를 갖다가 평가를 해야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가, 즉 가격이라는 뜻인데
기말 재고의 그 단가가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는 금액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우리 저가법을 여기 가로해 놓을까요? 저가법을 적용해서 이게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 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된단 말이죠. 수량의 차이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창고에는 100개가 있는데 지금 장부에는 100개가 있는데 실제 창고에 90개밖에 없다면 10개가 차이가 나죠. 그럼 이 개수 10개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우리는 얘를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비용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가법인 경우 지금 우리가 팔고 있는 그 제품의 단가는 재고자산은 1,000원인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가격은 1,100원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우리 재고자산이 더 싸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서 반대로 했나? 우선 저가법을 적용해서 여기 차이나는 금액을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돼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해놓고 제대로 말을 했나 싶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 재고의 가격이 1,000원.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요. 시가 900원. 시가가 더 낮죠. 더 낮을 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갖고 온 게 1,000원인데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 900원이라면 우리가 손해잖아요. 이럴 경우 이런 저가법을 적용해서 차이나는 100원만큼을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간혹가다 이 문제는 FAT 1급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긴 하는데 주로 타겟은 TT 2급에서 중급 회계에서 기말 재고에 대한 수량의 차이, 단가의 차이로 이 계정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도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영업과는 관련이 없이 발생하는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차이가 있다면 말씀드린 김에 이런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이 있고요. 지금 여기처럼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손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요. 이런 차이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해요. 매출 원가의 말뜻이 뭐냐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 원가를. 그래서 이를 매출원가 처리하고 비정상적인 문제에서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한다면 얘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정도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 내용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 계산 문제로도 시험 문제가 잘 출제되는 거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자주 출제되는 문제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준수 씨가 얘기한 것도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경 씨가 설명한 거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운송종인 재고 기말 재고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FAT 2급 정도 배울 때도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이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했을 때 얘를 FOB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여기를 쉬핑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free on board라고 해서
배에다가 실으면 판매자가 배에다 실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매자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제는 판매자가 배에다가 실어서 전 그게 구매자로 권리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 기말재고에서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 아니라 얘는 이번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기약한 것이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FOB 이거는 영어로 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뭐의 약자인지 F는 free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on 어디 위에 있을 때는 B는 보드 배에서 보드 그러면 갑판이죠. 그래서 배 갑판에다가 올려주면 더 이상 내 거 아니야. 내가 할 일 다 했어.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쉬핑 선적할 때 배에다 올려놓으면 끝나는 것인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바로 써드리겠지만 destination 도착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약할 때 FOB에도 두 가지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destination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은 배에다가 싣긴 했는데 싣고 난 다음에 도착지에 도착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전 구매자의 것이 되는 것이고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의 물건이 된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구매하는 사람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이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FAT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따로따로 하나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됐었지만 TET 2급이나 TET 1급 여러분이 지식이 중급 회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해서 이렇게 몰아서 내는 형태가 급수가 높아지는 중급, 고급 회계 자격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했더니 요 민경이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설명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에 그 재고자산 문제하고 같이 이번에는 상품에 대한 자료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마냐고 했죠. 조금 전에 2번 문제에서도 재고자산에 대해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얘기했었잖아요. 재고자산 여기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큰 틀에서 수량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차이 금액을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규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면 되시겠고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처럼 그 단가의 차이로 인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을 때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단가가 차이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린 얘를 저가법이라고도 불러요. 저가법이라는 것은 우리 재고자산의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 재고자산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반대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시장 가격이 낮아서 우리가 손해를 봤을 때 적용한다. 그래서 저가법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될 대상은 수량은 1000개가 있대요. 장부상의 단가는 이렇게 100원인데 우리가 예상되는 판매 가격이 120원이래요. 얘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 보면 장부상 단가하고 우리가 판매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 높으니까 우리가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상되는 판매 가격 120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 비용 30원을 갖다가 써야 된대요. 그럼 실제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은 120원에서 30원
판매 비용으로 써버리게 되면 우리 주머니 들어오는 것은 90원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단가가 100원인데 90원밖에 안 들어오면 우린 손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이를 갖다가 우리는 저가법을 적용해서 시장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 손해니까 이를 손해만큼을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하면서 기록한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차이가 나요? 100원하고 90원, 10원 차이 나죠. 그럼 10원 곱하기 한 개당 10원이 차이 나는 거니까 여기 1000개 해주게 되면 금액으로는 10,000원이 되겠죠. 대변에다가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써서 10,000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혹시나 해서 써드릴게요. 장부가액은 100원인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판매 비용 빼고 시가는 90원, 10원이 손해잖아요. 거기에 수량이 지금 1000개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이 10,000원 나왔다고 써드린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10,000원이라고 여기 3번에 보기가 있네요. 요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번에는 무형자산 문제네요. 무형자산의 회계처리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물어보는 문제네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별 명패 교환 비용 이건 뭐 무형자산의 성격이 없죠. 부서에서 명패 교환했는데 이게 뭐 무형자산일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1번은 아니고 프로젝트 초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급이라고 하는 판관비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그리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 사용한 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돈들은 대부분 우리 얘를 연구비라는 명칭이 됐든지 연구 개발비 또는 뭐 개발 연구비 또는 뭐 경상 개발비 뭐 용어들은 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연구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산의 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무형자산도 자산이니까 자산의 속성이 뭔데요? 라고 또 물어본다면 자산이라는 것은 첫 번째 회계 이론에서 자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배우셨던 것처럼 얘는 회사가 통제하고 있어야 돼요.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은 회사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리낌 없이 팔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두 번째로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그 상황의 자산을 물건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모든 자산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는 지금 회사에서 통제는 하고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잘 만드니까 지금 우리가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라든지 스토리 텔러라든지 많은 그 게임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게임을 지금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임으로 어떤 스토리로 어떤 그래픽으로 만들지 연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를 갖다가 팔았을 때 팔 수도 없죠. 완성이 된 게 아니니까. 이때 모든 발생한 것들을 우리는 다 판관비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 자산의 요건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이해하기에 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것이 돈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비용 처리한다. 어떤 비용으로? 판관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개발 단계에서 여기 데모 버전이 나왔어요. 데모 버전이 나오고 그 상품 이 제품이 일단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지금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이런 거 거쳐서요. 알파 테스트 또는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이런 거 버그 몇 개만 수정해 갖고서는 판매하면 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온 시점부터 발생하는 그런 돈들은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비는 여러분이 뭐 FAT 1급까지 끝에 B자가 들어가서 비용으로 또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고 막 자주 틀리고 그랬었는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이때서야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여긴 프로젝트 초기라고까지도 알려줬어요.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를 지출한 것은 그냥 연구비라고 하는 판관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 무형자산의 또 정의 무형자산도 두 가지 정의는 있어요. 무형자산의 정의를 보게 되면 얘는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서 눈에 보이지만 무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회사가 통제하고 있고 그 무형자산을 매각하면 경제적 효입, 돈이 들어온대요. 그런 것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무형자산은 똑같이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형태는 보이지는 않지만 식별 가능성, 식별할 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무형자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무형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인 거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산업재산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산업재산권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상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실용 신안권, 그 다음에 디자인권, 뭐 특허권 대표적으로 이거 요 네 개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라든지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MS 뭐 별거 등등 캠이 아니라 뭐지 캐드 캐드라든지 요즘 뭐 그 프로그램사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것들 엄청나게 많죠. 그거 다 소프트웨어예요. 우리 회계에서 처리할 때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구매했을 때 사용하는 대가를 냈을 때 소프트웨어라는 계정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이거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겠고요.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형자산의 종류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무형자산의 종류.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영어권이 나왔는데 또 영어권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영어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영어권이에요. 자,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잠깐 이슈가 됐었는데 그 넥슨 게임이라고 있죠. 넥슨 게임 회사에서 지금 그 회사를 매각하거나 뭐 상속세 낸다고 막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가끔 사용하는 회사라서 자 여기 지금 저기 1,000원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거 재무상태표예요. 여기 간단하게 BS라고 해놓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뭐 400 정도 하고 여기 600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단위는 억이라고 해도 좋고 1,000억, 400억, 600억 다 좋은데
뭐 여하튼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자산은 1000, 부채는 400, 그다음에 자본은 600. 요 바로 자본이 우리가 갖고 시작한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란 얘기예요. 부채는 우리가 갚아줄게. 그러면 너희 자산 총 10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채는 우리가 갚는 걸로 우리가 인수하는 걸로 하고 600을 주면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또 뜻은 뭐예요? 회사의 재산을 나타내는 표잖아요. 음, 재산 상태를 지금 그 시점에서 그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의 값어치는 자산에 있는 1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1000이 이 회사의 자산인 거예요. 그 자산 1000, 부채는 우리가 갚을게. 알았어. 600 주면 그럼 이 회사의 재산 상태가 1000억이니까 우리 600억 줄 테니까 이 회사 우리한테 팔어. 근데 이 사람이 안 판대. 그러면 2000 줄게. 즉 여기 자본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자본 600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갖고 오게 되면 그 차이 나는 그 차이 금액, 그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왜 돈을 더 많이 줘요? 그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기록되어 있는 그 회사의 재산보다 보이지 않는 잠재력, 잠재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자본 600억인데 2천억을 주고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이 차이 나는 1,400억, 1,400억이 바로 무형재산, 보이지 않는 영업권, 돈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더 지급하고 이렇게 사갖고 오는 것을 영업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예전에 지금도 많이 그러겠지만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같은 회사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에서 중소 많은 기업들을 갖다가 자기네 그 플랫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들였었어요. 뭐 한간에는 요즘 또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카카오톡도 구글에서 인수하려고 했다고 몇 년 전에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 그 회장이 그 팔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더 많이 성장을 했죠. 서로들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잠재력에 대해서 값어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영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와 합병하면서 영업권을 취득하였다. 이 영업권 무형자산은 상각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상각할 수 있는 무형자산이에요. 이거는 무형자산이 된단 말?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3번이 4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보기 네 번째는 재경팀 직원에게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지급하였다. 뭐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비용이겠죠. 무형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어떤 건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에 여기서 이렇게 놓고선 올라가야겠다. 항공에 지금 오류 수정하기 전에 지금 당기순이익 500만 원으로 되어 있대요. 그럴 때 회계처리 오류사항을 수정한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죠? 이 두 가지가 좀 빠져 있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결산하면서 반영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로 되나요? 이거 지금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게 되면 되겠죠? 당기순이익이 지금 5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첫 번째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자, 지급 당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라고 되어 있고요. 기간 미경과분, 지금 우리가 얘를 처리해야 되는 시점은 12월 31일이에요. 그죠? 12월 31일, 아이고, 12월 31일 시점인데 보험 지급했을 때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사실 TAT 2급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요거까지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자세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날짜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12월 31일 전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월 1일이라고 보험에 가입한 날짜를 가정하고요. 차변에 전액 보험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비용, 보험료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래요. 금액은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니까 제가 120만 원 아니죠?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려면 4월 1일로 해야지. 맞나? 3월 1일? 4월 맞죠? 4월 1일 날로 해볼게요.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을 납부했어요. 지급했다는 얘기죠. 대변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얘가 1년치이니까 1년치가 120만 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계산할 때 보험료가 한 달에 10만 원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4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우리는 12월 31일이 되면 이렇게 결산을 해야지 돼요. 그럼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험료만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손익계산서에는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12월 30일 날 기말정리상을 해주지 않으면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얘가 손익계산서에 홀라당 들어가서 내년도 비용까지 다 반영이 되어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재무제표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기말정리상 회계 담당자들이 해주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월 달부터 하면 9개월이 되겠죠. 9개월 동안이면 올해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들어가야 될 금액은 얼마만 반영이 되어야 돼요? 9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여기 지금 보험료라고 120만 원 돼 있죠. 3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2월 31일자로 이 비용을 지금 여기 차변에 비용 발생했던 거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반대 계정 대변에다가 보험료 비용을 써주게 되면 그 비용만큼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90만 원만 남게끔 하려면 여기 30만 원을 빼줘야 된단 말이죠. 소멸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소멸시켜주게 되면 잔액이 90만 원 남으니까 그 잔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발생된 비용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대변에다가 이렇게 빼주면 소멸이 돼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뭐라고 적어요? 차변에다가는 이 30만 원은 올해 비용이 아니라 기간 미경과분이라고 돼 있죠. 기간이 미경과했다는 건 내년 거니까 당연히 12월 31일 시점에서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게 되겠잖아요. 이거는 성급 우리가 돈을 미리 준 거예요. 뭐에 우리는 우리한테 비용인데 비용 30만 원을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성급 비용이라고 쓰시고 3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해 놓고 보니까 지금 당기순이익이 500만 원인데 여기 비용이 증가한 게 아니라 비용이 소멸돼서 감소했죠. 지금 이 당기순이익 500만 원 안에는 보험료 120만 원으로 계산해서 결과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던 건데 얘를 갖다가 기말정리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니까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오히려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 당기순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첫 번째 사항으로 보험료 때문에 얼마가 증가해요? 30만 원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차입금에 대해서 발생이자 미지급분이라는데 우리가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발생했는데 보편적으로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때 그때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지금 연중에 뭐 언제라고 해도 좋고요. 뭐
6월 1일 날 차입을 생겼는데 얘가 12월 달까지 쭉 오면서 지금 이자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는 차입금에 대한 거니까 차변에 실제로 주거나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12월 31일 시점에서 받을 거나 줄 게 있는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급해야 될 거 이자 비용이잖아요. 이자 비용 얼마를 갖다가 누락했대요? 20만 원 누락했대요. 이렇게 쓰시고 대변에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아직 돈을 지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지급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2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바로 요 회계 처리가 여러분들이 주로 12월 31일 기말에 회계를 처리해야 되는 손익의 예상에 해당되는 계정을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 거래로 보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증가했죠.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은 감소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자 비용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얼마? 20만 원이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이걸 반영해 놓고 당기순이익 계산된 걸 봤더니 얼마가 계산이 돼요? 510만 원이 되더라. 그래서 당기순이익 요 오류 수정 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두 개를 반영하고 나니까 보험료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30만 원의 이익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비용이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20만 원이 감소했고 그래서 수정된 당기순이익은 510만 원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랍니다. 되셨는지요?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이번엔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다음은 항공의 2023년 상품 거래 내역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으로 적용을 해달래요. 많이 해보셨던 거죠? 매출원가란 말 뜻, 우리 재고 자산 판매 한 것, 요거 계산하면은 요게 매출원가예요. 이렇게 문제를 보셨을 때요. 자, 그래서 1월 1일 날 기초상품 재고액은 300개의 금액은 30만 원이었다고 얘기하네요. 기초 재고가 30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7월 1일 400개의 단위당 1,500원. 단위당 단가죠. 단가가 얼마요? 1,500원짜리인 거 400개 사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500원 곱하면 60만 원 되나 이거? 6일은 60만 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기초 재고는 여기 30만 원이었고 400개 1,500원에 사갖고 와서 얘는 60만 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50개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원가에는 굳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금액 써놓은 것 중에서 1월 1일 날 여기 개수는 300개 그 다음에 여기 400개 사왔으니까 총 우리가 팔 수 있는 상품의 재고는 700개가 있었죠. 그런데 매출을 몇 개를 했어요? 550개를 팔았대요. 그럼 몇 개 남아 있어요? 몇 개 남아 있느냐면 700개 중에서 150개 이렇게 남아 있겠죠. 기말 재고를 물어보면 150개 남아 있는 거를 답하면 될 거고 두 개 다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뭐 공부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자, 일단 매출원가는 판매된 거라고 그랬었죠. 550개를 여기서 팔았다고 얘기를 하면 550개를 팔았다고 하면 선입선출법으로 300개는 다 팔렸겠죠. 그럼 300개는 팔린 거니까 재고자산에서 판매한 것이니까 여기 매출원가에 30만 원 그대로 다 반영이 될 것이고요. 400원짜리 몇 개를 팔았어요? 아니, 여기 1,500원짜리 400개 중에서 550개면 250개가 팔린 거죠. 250개가 팔렸는데 하나에 얼마짜리였었냐면
1,500원짜리였었어요. 그럼 250원 곱하기 1,500원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금액이 250개 곱하기 1,500원 했더니 37만 5천 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요게 팔렸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매출원가라는 것은 이렇게 재고자산이 팔린 게 매출원가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팔렸고 250개 팔렸고 두 개 팔린 거 계산하니까 67만 5천 원이 매출 원가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67만 5천 원 얘가 매출 원가가 됩니다. 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재고자산 기말 재고는 얼마 남았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150개가 여기 꽤 남았죠. 그죠? 400개 중에서 250개 팔리고 150개 남은 거 60만 원에서 요거 뺀 금액 또는 150 여기 150개 곱하기 똑같이 1,500원 뭐 금액은 똑같겠죠? 그러면 22만 5천 원 요게 기말 재고가 되겠죠. 계산은 요거만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7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이네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수출재화는 선적일 기적일이 재화가 공급된 거예요. 이때 판매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출재화는 여기 선적일 또는 기적일 이때이고요.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폐업일이에요. 그래서 폐업일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할부 판매가 됐던 장기 할부 판매가 됐던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부 판매 제가 수업 시간 때 잘 이용하는 단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것들 있잖아요. 판매할 때 할부로 한다고 얘기하면은 일단 제가 지난번에 안마의자를 얘기해 드렸었는데 3개월로 안마의자를 사면서 할부로 판매해서 구매를 했어요. 3개월 동안에 돈은 나누어 내지만 얘는 안마의자라는 그 상품을 인도하게 되면 바로 그때가 공급 시기예요. 할부 판매는 돈만 나눠낸다는 얘기죠. 여기 공급가액 3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30만원 이렇게 된 거 총 금액이 330만원짜리를 3개월 할부로 샀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회사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330만원 전체가 한 번에 인도받을 때 수익으로 매출로 기록이 돼요. 자, 근데 거기에 반해서 장기 할부 판매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해서 공급가액은 3,600만원 부가세 360만원 이렇게 해서 얘를 세금계산서로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할부 판매에는 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달 예를 들어서 25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매달 25일 금액은 100만원씩 부가세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36개월 저기 할부 납부를 합니다. 이런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서에 써져 있는 요 내용 이 계약서에 써져 있는 시간, 날짜와 금액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시간은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죠. 어디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고 단기 할부 판매는 여기
건네주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설명이에요. 공급 시기가 단기 할부 판매일 때는 인도했을 때가 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어요. 자,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주로 제가 교보문고를 얘기를 했었는데 교보문고 이 교보문고에다가 출판사에서 책들을 출판사에서 책을 갖다가 맡기죠. 그러면 출판사는 교보문고에 책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출판사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교보문고는 그 출판사의 서적, 재고를 맡아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의 재고 여기 천권을 여기 교보문고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했다 그러면은 이 재고가 판매된 게 아니라 재고의 장소만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고에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공급시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급시기라는 말뜻 자체가 판매한 시기를 언제로 잡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뜻이에요.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렇게 공급해 줬을 때 공급시기 판매한 것으로 봐요? 판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수탁자가 고객한테 다른 사업자한테 고객이나 거래처에 내보냈을 때 그게 판매예요. 그래서 공급 시기는 이 수탁자가 고객이나 거래처한테 인도했을 때 그때가 공급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공급했을 때가 공급 시기예요. 맞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7번에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된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래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 얼마요? 라고 물어봤어요.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대. 매출가액, 저기 공급가액이죠, 다. 자, 국내 매출액. 공급가액으로 7천만 원이면 7천만 원의 10% 매출세액 발생하겠죠? 여기 700만 원. 매출세액 물어봤으니까요. 70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치장 반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하치장에서 나가는 것들은 그냥 재고가 옮겨지는 것이지 판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얘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외 매출에 수출한 것이라고 나와 있죠. 수출한 것은 매출은 맞죠. 근데 수출한 것은 뭐가 없어요? 세액이 없죠. 그래서 매출액은 맞지만 여기 부가세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없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인 경우에도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무상으로 줬다고 할지라도 견본품의 시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매출세액은 700만 원 요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되셨지요? 그래서 7번하고 8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문제였었고요. 9번하고 10번 문제가 전 소득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니까 항공에서 근무하는 거주자 김회계 씨가 2023년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래요. 그래서 총 급여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월정 급여 받은 거는 총 급여에 다 포함되죠. 상여금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근무하면서 받는 모든 돈 직원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돈은 다 총급여에 들어간다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금액들 중에서 이런 비과세 하는 것들을 빼주는 것이죠. 그러니 상여금도
직원이니까 주는 거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총 급여에 포함될 거고요. 자녀의 학자금도 예,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차량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 급여에 들어가면 그 금액에 따라서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돼요. 왜? 돈을 벌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여기 네 번째 보시면 차량 보조금 월 10만 원.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한 실비 변상적이라고 그랬죠. 실비 변상적인 것은 내가 회사 업무를 보면서 내 차를 쓰고 1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어요. 내 돈으로 먼저 냈는데 회사에서 120만 원을 줬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 돈 쓰고 내가 돈을 받는 걸 실비 변상정 금액이라고 하는데 내 돈 120만 원 쓰고 회사에서 120만 원 받으면 그게 소득인가요? 그건 소득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내 돈 내가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회사에서 여기 급여에 넣어서 여기 내가 쓴 돈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란 말이죠. 그게 실비 변상적인 금액의 말 뜻이에요. 그래서 실비 변상적인 금액은 어디에도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식대 월 20만 원인데 여기 식대 20만 원 급여로 급여 명세서에 계속 나오는데 현물 식사를 받는데요. 제공을.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로 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얘는 과세예요. 원래 식대 항목이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비과세지만 그 대신 그걸로 저기 밥 사 먹으라고 주는 거니까 실비 변상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비과세지만 밥 먹잖아요. 먹는데 돈을 받았으면 그거는 과세예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아니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요 식대도 과세이기 때문에 이 2023 김해계 씨의 총 급여 금액은 요거 다 합친 거예요. 합치면 여기 6,100, 6,340되겠죠? 다 더해보니까 6,340만 원 되네요. 그래서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물어봤더니 6,340만 원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인적 공제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네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맞죠? 과세 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보편적으로 제가 이거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날 중에 단 하루만 살아 계셨다 할지라도 인적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을 한 것도 사망을 한 경우에도 이 날 중에 중에만 있었으면 무조건 다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인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은 원래부터 나이 적용을 받을 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잖아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요건은 20세 미만, 20세 이하, 이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장애인은 이 나이 제한 적용받지 않아요. 20세 이상이어도 60세 미만이어도 인적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 경우에. 그다음에 직계 비속은 생계를 갖춰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당연히 자녀들 생계를 갖춰는 걸로 보는 거겠죠. 뭐 간혹 뭐 직장 문제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현재 같은 집에서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다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 66회 TET 2급 실무 이론 문제 10번 문제까지 같이 한번 쭉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66회 실무 수행 실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